안녕하세요. 예, 오토기어 김정일입니다. 네, 김창인입니다. 오늘은 BMW X5 네. G05 바디 네. 4세대 모델입니다. 그 각 브랜드마다 대표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네. BMW에서 두 가지 모델이 BMW를 대표합니다. 3시리즈와 X5입니다. 그러니까 도심형 프리미엄 SUV 가운데서는 그냥 사람들이 뭐 사지 하면 결정 안 돼. 그러면 이거 사 하는 모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BMW에서 신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9년도에 1세대 모델이 나왔고요. 네. 도심형 SUV의 원조는 아니에요. 원래 도심형 SUV의 원조는 1993년도에 출시된 스포티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네. 그 당시는 몰랐죠, 사람들이. 몰랐죠. 네. 도심형 SUV? SUV가 왜 도심형이야? 전 세계에서 이런 개념을 가진 차가 나올 줄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었죠. 아니, SUV는 도심형이 될 수가 없는 차인데 어떻게? 이거 발상 신선한데? 그래서 이제 왜 발상이 좀 신선하다 싶으면 제일 빨리 따라하는 나라 있잖아요. 일본. 네. RX. 네, 라브4. 라브4. 예, 네. 라브4에서 이거를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1994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도심형 SUV의 원조가 라브4가 되냐면 스포티지는 바디 온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자인이 멋지니까 도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요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약속바르잖아요. 조금 바꾸는 거죠. 야, 바디 온 프레임이 무슨 도심형이야. 모노코크, 유니바디. 예. 모노코크는 이제 불어죠. 예. 그래서 유니바디 형태의 SUV가 진정한 승용의 SUV야. 그래서 그 타이틀은 지금 라브4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스포티지가, 예. 그리고 SUV 가운데에서 프리미엄 도심형 SUV는 원래 원조가 랜드로버입니다.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가 1970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뭐 워낙에 비싸고 유명한 모델이니까 그냥 그래 너 혼자 놀아 하다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70년도에 차를 내놓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무려 1세대 모델을 1996년까지 26년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도 이런 사고리 없는 거야. 그래서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때 경쟁자가 있었으면 그렇게 26년간 독식을 못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도심형 SUV 잘 팔리네. 그럼 SUV 시장 한번 개척해봐. 그래서 1997년에 드디어 ML을 냅니다. 그게 사실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최초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BMW도 이거 괜찮은데 1994년도에 로보를 인수를 했거든요. 로보를 인수를 해서 미니, 랜드로버, 제규어를 가지고 있다가 이 가운데서 랜드로버가 이제 SUV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X5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 시리즈, 5 시리즈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레인지로버의 전자제어 기술을 입혀넣어서 X5 1세대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만 쏙 빼먹고 다시 포드로 매각을 했죠. 물론 BMW가 레인지로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어요. 투자도 많이 했고. 하지만 이미 BMW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X5라는 형태로 해서 BMW 흡수시켜서 그 새로운 어떤 라인업을 만드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하고 랜드로버는 결국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미니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그 레인지로버의 그 혼이 담겨 있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당시에 레인지로버가 1970년에 출시되면서 에어서스를 달고 나왔어요. SUV로서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스펜션 관련해서 SUV 관련된 말하자면 지오메트리 분야에서는 랜드로버를 아직도 탑으로 꼽는 이유가 그 축적된 기술을 아직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BMW도 그전에는 스포츠 세단만 만들어 오다가 SUV에 대해 생소하다가 랜드로버를 계열사로 두면서 눈을 확 띄게 된 거죠. 진일보해서 결국은 1세대 X5에도 에어소스가 들어가는 옵션까지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압식으로 내보냈습니다만. 그래서 X5가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ML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체 기술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1세대 모델의 완성도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와 이러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2세대 모델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벤츠 ML 클래스의 2세대 모델과 1세대 모델의 완성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도 ML을 기획을 하면서 원래 M 클래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BMW M하고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ML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16년부터 네이밍 통일로 인해서 GLE가 됐죠. 네, GLS가 위에 대형 SUV고요. 또 그 밑에는 GLC가 있고 X5가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 전성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1세대 모델이 그렇게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70만 대나 판매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게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만드는데 1세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1세대 모델이 워낙에 강하게 강일이 돼서 프리미엄 SUV 하면 X5 이 공식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SUV 가운데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BMW에서 3 시리즈만큼 공을 들이는 BMW의 가장 중심이 되는 라인업입니다. 얘가 나오고 나서 X3 나왔고 그 다음에 X1 나왔고 그 다음에 X6 나왔고 또 X7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X4 뭐 이렇게 그 X2 뭐 이렇게 식으로 빈칸을 이제 그 홀수면은 SUV 정통 형태고 그렇죠. 짝수면은 쿠페 맞아요. 타입이고 이렇게 네이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이제 국내에 출시된 모델이 3000cc 디젤하고 3000cc 가솔린. 30D가 M50D랑 같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40i 나왔고, M50i가 들어올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 3000cc라서 이 출력만 놓고 이렇게 나눠서 이게 이제 네이밍이 좀 혼동되실 거예요. 예전에 540 하면 이게 4000cc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운사이징 하면서 3000cc로도 옛날 4000cc급 나와.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붙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기술은 최신을 추구하면서 이 출력을 강조할 때는 옛날의 기준을 아마 얘가 이제 340마력이더라고요 보니까 340마력에 4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크가 최대 토크가. 그러면 요게 3000cc 터보 엔진에서라면 한 10년 전에도 그 정도 냈거든요. 그건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나 몰라요. 숫자가 커야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출력 단위로 해서 340i면 딱 될 것 같은데 그죠? 340이니까 그러니까 534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듯한데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국내에서 지금 대기를 6개월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많이 기다려? 예. 왜 6개월을 해야 되냐면, 요게 가격이 1억 한 500 되죠? 1억 600. 예. 1억 600인데 300만 원 정도밖에 할인을 안 해준다 그래요. BMW 수는 상당히 이례적인 할인율이죠. 사람들이 할인 기다리느라고 안 사고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지금 주문이 몰려가지고, 대기를 6개월 해야 되고, X7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해야 된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볼보보다도 얘는 공급량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억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역대 최고로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다 기본입니다. 전륜 후륜이. 현재 지금 다운사이징으로 엔진 자꾸 줄이고 뭐 4기통 얹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6기통 직렬 6기통에 340마력을 내고요. 그리고 또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게 이제 M 패키지가 들어가면 95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크리스탈 기어봉에 그 다음에 소프트 크로징 도어에 또 휠 디자인 바뀌고요. M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또 M 에어로다이나믹 그거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안에 디자인도 좀 다르고 내장재도 좀 고급스럽고. 그래서 그 모델은 지금 더 대기해야죠. 완판됐나요 그거? 더 대기해야 됩니까? 예, 가끔 그냥 리저브나 뭐 중간에 나오는 차량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그 풀로 다 들어가는 걸 원하시니까 M 스포츠 패키지가 훨씬 좋겠습니다. 가장 차이 나는 게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레이저 벌브가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도 이게 전체를 감싸는데 얘는 살짝 아래만 감싸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벌브는 모조래요. 그 두 개가 다 안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네, 한쪽 바깥쪽에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레이저 밸브는 두 개가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주분도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막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가슴이 아프셨다고. 네. 사실 이 라이트는 밤에 좀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X5 오너들은 알아요. 저거 밑에 버전이네. 네, 저 위에 휠만 디자인만 봐도 알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지에다 그릴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 보네트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라제트 그릴이. 네, 점점 이제 막 넘어가기 직전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주행하면서 들어가는 주행풍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공기 저항을 줄이고. 이걸 막아놓게 되면 위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냉각이 필요하면 열고 필요 없으면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내연기관에서는 좋은 방식이죠. 만약에 이제 이게 전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아예 막아버리면 되니까 아래쪽으로만 해도 되니까 이건 이제 위아래 다 들어가야 되고 옆에도 뚫려 있나요 지금? 옆에는 막혀 있네요. 네. 그 인테이크. 에어 인테이크. 네. 휠 쪽으로 보내주고. 네, 휠 쪽으로 보내주고 또 뒤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좀 다운포스 일으켜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센서는 이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 또 카메라 달려 있고요. 전면 카메라. 디자인이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X5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요. 딱 봐도 X5구나. 멀리서 봐도 알아요. 그리고 초창기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가면서 좀 여성스러워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3세대, 4세대로 계속 이 X5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요소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가 그 라이제타 그릴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떨어졌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져야지 붙어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모이는 것 같아. 눈 트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말하자면 좀 정갈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희는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X5만의 아이덴티티, 헤리티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디자인이 점점 완숙해지고 뭔가 눈에 익다 보니까 이게 SUV 가운데 프리미엄 SUV는 이런 형태가 참 비례도 좋고 고급스러워 보이는구나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성 면에서는 지금 X5는 거의 성공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 아쉬운 게 그거죠. 디자인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제 경쟁자가 없을 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컬러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기 좋은 입장이어서 처음에는 좀 정갈하게 품위 있게 심플하게 나오다가 점점 디테일을 가미하면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전통을 계승하기도 좋고 헤리티지를 이어가기도 좋은데 마치 이제 사람이 크다 보면 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될 때 얼굴이 약간 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 변화 보면 바뀌었네. 네. 많이 컸다. 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게 바꾸면 뭐 바꿨는데 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왕창 바꾸면 너 걔 맞아?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후발 업체의 애로가 그거예요. 그 선발 업체, 앞서가 있는 선점 업체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보여줘야 되니까 발전 여지가 있거나 앞으로의 로드맵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형 디자인을 들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형 디자인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더 변화를 시키거나 변경을 하면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됐어 다시 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시스라든지 지금 현대차의 고급 라인업의 디자인의 흐름이 자꾸 끊기고 아이덴티티 살리기가 어려운 건 자꾸 비슷한 선점 업체들의 완성형 디자인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더 완성형을 보여줘야 되니 그 다음에 연계성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제네시스도 그 제네시스 로고의 날개를 형상화한 그 상징성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미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한번 이어나가 봐줘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바뀌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 다음에 두 줄이 이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뭐 네모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애플이나 삼성은 거지, 이제. 성공을 하지만 LG가 휴대폰에서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자꾸 바꿔요. 뭐 탈착식으로 했다가 뭐
듀얼 디스플레이로 했다가 듀얼 디스플레이도 버전이 바뀌면 이전 걸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소비자들이 뭐야 이거 믿고 쓰겠어? 그리고 이게 전통이 아이덴티티가 없잖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대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제네시스의 디자인 통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다음부터 한 10년, 20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정도만 이어가주면 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헤리티지가 쌓이는 거죠. 지금 X5가 그런 거예요. X5가 계속 이걸 이어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왜 이렇게 디자인은 놀아? 디자이너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계속 조금씩 고급화시키고 세련미를 갖추고 트렌드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도 이 세그먼트의 선두주자, 플래그십의 모델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얘가 지금 잘 끌어나가기 위한 변화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그십이니까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하고 네. 또 변화가 작기 때문에 객관적인 변화가 작기 때문에 이전 차들도 네. 이전 모델들도 아 X5구나.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안 떨어진단 말이죠. 안 떨어지죠. 어? 네. 그러니까 고급일수록 시간이 가도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게 그게 그 존재 가치가 그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전통을 유일하게 프리미엄에서 깼어요. 그래서 아 옛날 디자인 아니야 확실히 벤츠는 달라져야 돼. 젊어져야 돼. 근데 벤츠는 좀 예외인 게 이 애는 브랜드빨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바꾸면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톱 배우가 이렇게 연기 변신을 했는데 좀 어설프더라도 어우 저렇게 변신했어? 근데 이름이 없는 배우는 죽어라고 연기를 해야 겨우 눈에 들어오는 정도.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오는 후광도 무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현대로서는 억울하죠. 쟤는 조금만 해도 왜 인정해주고 우리는 죽어라고 했는데 좀 지켜볼 거야. 왜 이러느냐.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에서 사람들이 보수적인 생각, 어떤 그 평가를 할 때 어떤 부여되는 말하자면 극복해야 될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때 억울하다 할 게 아니라 넘어서야죠. 네. 네, 위쪽에 W10원. 이거 아닌데? 알루미늄, 요건 아니네요? 요거는, 요것도 아니네요? 뭐야? 아닌데? 아닌데요? 네. 이게, 알루미늄 합금은 아니고, 깜빡 속았나요? 색깔로. 컬러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니켈 도금한 것 같아요. 위쪽에 니켈 도금을 해서. 위는 알루미늄. 네네. 보통 이렇게 강에다가 니켈 도금하면 녹 덜생기죠. 표면에. 그래서 니켈 도금을 아주 두껍게 해놓은 것 같죠? 네,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네요. 네. 표면에 니켈 도금을 해서 알루미늄 합금처럼 보이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강입니다. 네. 근데 되게 두껍네요. 그러니까 네, 강인데 이 정도면은 이게 살짝 알루미늄 합금인가 했을 때는 두께가 좀 얇아서 왜 이렇게 얇아 SUV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네, 그래서 이 정도로도 되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이네요. 그리고 이 조금 쇼버에서 내려오는 요 고정 요 부분도 강입니다. 요건 당연히 이제 지지를 강하게 해야 되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데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요건 강인데 요 링크가 이제 하중을 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링크라서 요거는 강이 강을 쓰는 게 맞고 이쪽도 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2.2톤이 약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형상을 쓰질 않아요. 강을 쓰게 되면 이렇게 안에 비어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중공식으로 많이 하는데 모양새는 진짜 알루미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솔리드란 말이죠. 강을 솔리드로 이렇게 두껍게 해놨으면 이 강성은 대단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요게 SUV 가운데서는 이 전륜 쪽에 엔진도 있고 또 그 조향할 때 여기다 또 이제 토크 배분까지 하면 하중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래는 강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도 알루미늄 합금처럼 보이게 니켈 도금을 성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도 이걸 알루미늄 합금으로 다 해놨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만 해도 색깔만 보고 컬러만 보고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긴 이렇게 돼 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보통 그 로우함은 강을 쓰는데 아니면 알루미늄 합금을 쓰더라도 되게 두껍게 쓰는데 특이하다 했거든요. 역시 그래도 강을 썼군요.
이게 전륜 쪽에 에어 서스펜션, 에어 쇼크 옵서버 네, 여기 예, 위쪽으로 리저버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위쪽이 저렇게 커요. 네. 예, 저쪽 부분에서 이제 에어로 네. 공기가 차서 조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야 뭐 가장 진보된 방식의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반응성은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0분의 1초 단위로 이게 공기가 조절을 하는 방식이라 가장 승차감이면 승차감, 뭐 지지력이면 지지력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요거 하나가 한 230, 40만 원 할 거예요. 쇼크 옵서버가. 이거 교환해야 될 때 진짜 눈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브, 펌프, 라인 뭐 다 교체하게 되면 이게 다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BMW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비해서 에어 서스펜션 가격이 약간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ML 같은 경우에 전륜 쇼크 옵서버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얘가 한 220, 30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실 게 없는 게 나중에 교체하셔야 될 때 큰 돈 나갑니다, 진짜.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에어 서스펜션도 재생을 또 해요. 그래서 그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재생을 하거나 뭐 또 부분 수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실 건 없어요. 에어 서스펜션은 이제 그 중상이 한쪽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에 딱 갔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잔고를 빨리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가 나갈까? 이제 기들이 끝내신 분한테 아? 너무 가혹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방 주사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은 견적을 여러 군데 넣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부분 수리를 솜씨 있게 잘하는 데서는 정말 저렴하게 생각보다 괜찮게 수리를 하는데 이거 잘못 가면 뭐 1,500, 2,000 그냥 나와요. 그래서 펌프가 나간 게 아닌데 네. 단지 어디 연결 부위에서 새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연결 부위만 갈아주면 되는데 그렇죠. 네. 뭐 다 나갔네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제 왕창 힘들어지는 거죠. 네. 대부분 어디가 많이 나가냐면 그 펌프 라인에서 그 프린지가 그 기밀을 유지를 못하거나 리키지가 생겨. 아니면 그 펌프가 터져 있거나 그 호스가 터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예요. 그다음에 쇼크 옵서버는 사실 이게 하중이 면적에 비해서 크진 않기 때문에 쇼크 옵서버는 잘 안 나가요. 그런데 보통 잘못 이제 정비소를 만나면 쇼크 옵서버까지 다 나갔어요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압력 단위가 그 호스하고 쇼크 옵서버의 리저버하고는 완벽하게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 건 아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외부에서 큰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두 개가 동시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견적을 최소한 4-5군데 내 보시고 그 중에서 평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정비소에. 안 그러면 속된 말로 눈탱이를 맞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제네시스 GV80이 계속 까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프리미엄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냐? 옵션이라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재료비, 그러니까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다음에 보통 그 전자식 댐핑보다 원가 부담도 크지만 기술적인 부담도 커요. 그래서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가 아마 에어 서스펜션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아직 상품성으로 내놓기에는 좀 더 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긴 해요.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코일 스프링이랑은 다른 게 네. 코일 스프링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 스프링 상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프로그레시브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에 의한 역학적인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공기는 얼마나 넣어주고 얼마나 빠르게 넣어주고 이게 정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차의 승차감이 달라지는데 승차감이 완벽하지 않게 나오게 되면 이거 내놓지만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역학 중에서 가장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유체 역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유체 역학만큼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없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공기를 다루는 것도 이게 스프링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가 이렇게 딱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압축이 돼버리면 이게 확 변하거든요, 값이. 그러면 그 많은 변수를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니까 아마 현대가 안 해본 거라서 더 완성도를 아마 끌어올리는 기간 중이지 않을까.
뭐 변속기도 만들어내고 엔진도 뭐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면 지금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GV80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렸던 이유가 야 이거 에어 서스펜션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야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보완할 점이 많으니까 일단 액티브 댐핑 유압 서스펜션으로 내고 그리고 나서 에어 서스펜션은 좀 보완한 다음에 출시하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에서 지금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려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못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먼저 산 사람들은 흑우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스티어링 기어를 보시면 요즘 서버 모터 진짜 커지네. 이 정도면은 예전에는 이거 반밖에 안 했는데 말이죠. 정말 커지네요. 그러니까 이 모터 출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건 점점 이제 자율주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터가 강한 출력으로 이렇게 서버 모터가 붙는 건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차후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여유 있게 조절을 해줘야 이게 나중에 비상시나 아니면은 좀 노이즈가 들어가더라도 적절히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런 장치들이 강해지고 출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장비 차원에서도 이게 좀 더 좋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승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합을 하게 되면 지금도 뭐 발전기 크게 달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저항이 끊어졌을 때만 잠깐 개입을 하는 거니까 지금도 전기가 뭐 아예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전자장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 45% 정도 되거든요. 내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컴퓨터가 얘가 지금 개별 컴퓨터가 70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까지 다 합치면은 한 400개 넘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전자장비들을 여유롭게 움직이려면 승합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승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항이 줄어드니까 또 뭐 하네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레임 앞쪽까지 다 쭉 뻗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네. 서브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래 커버거든요. 아루미늄 커버인데 얘가 웬만한 서브프레임보다 더 무겁고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나사가 얼마나 정교하게 강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지 임팩으로도 이게 한 40번을 때린 것 같아요. 너무 정교하게 강하게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풀릴 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뻐걱뻐걱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올려 있는 거죠. 네, 조립 완성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전면부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쪽으로 앞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해서 충격 받으면서 얘가 먼저 휘어지는 거죠. 먼저 얘가 프레임에 충격을 충격 받기 전에. 흡수하고 쭈그러지면서 이쪽에서 한 번 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덕트가 여기는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시켜주는 거죠. 네. 아주 BMW다운 설계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사이드 멤버도 아래쪽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SUV로서는 이게 볼보에서 봤던 비슷한 형상이죠. 볼보에서도 이런 형태로 밑으로 쭉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두꺼워요. 사이드 멤버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IIHS 보면은 사이드 멤버 왜 안 붙지? 요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이드 멤버를 안 붙는데? 해놨는 모양인데요. 안 붙네. 네. 브라켓도 안 붙어. 네, 그쪽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군요. 그러네요. 네. 예. 이게 스몰 오버랩에서 비껴치기가 돼요. X3, X5, X7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볼보 SC90은 바퀴가 안 뜬 상황에서 쭉 나가는데 얘는 반대편 후륜 쪽에 바퀴는 떠요. 그러니까 살짝 뜨면서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데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볼보하고 지금 BMW X 시리즈가 SUV 중에서 유일하게 스몰 오버랩에서 비껴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볼보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스몰 오버랩에서
비껴치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한 거죠. 2012년도에 그 5 시리즈로 한번 굴욕당했잖아요. BMW가. 그 이후로 절치부심한 것 같아요. 와신 상단에서 우리도 그러면 스몰 오버랩에 적극 대응해서 볼보는 이제 비껴치기 우리도 할 수 있어. X3가 비껴치기가 제일 예쁘게 되고 얘랑 X7은 약간 좀 어설픈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됩니다. 예. 근데 보통 벤츠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들은 다 이렇게 돌아요. 아니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돌거나 아니면 랭그로처럼 엎어지거나 굉장히 설계가 지금 잘 돼 있고 안전도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엔진은 네. 3000cc 직렬 방식이고요. 340마력 내는 엔진이라 뭐 넉넉하죠. 3000cc에서 딱 적당한. 네. 110마력이 조금 넘어가니까 내구성 면에서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BMW의 3000cc 엔진은 뭐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엔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정숙성이라든지 성능, 효율 면에서 연비가 지금 실연비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럼 보통 한 7 정도 보면 되겠네요. 7. 디젤이 한 9에서 10 사이 나오니까 한 25% 30% 뭐 그 정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디젤이라고 연료비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가솔린이라 그래서 뭐 무한정 먹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면은 한 2만 킬로미터 아래 이하라면 그렇죠. 뭐 연비 부담이 크다고 보기에는 좀 유류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이상 뭐 3, 4만 킬로로 가신다 그러면 디젤로 가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F8단 요거는 뭐 BMW랑 정말 찰떡궁합이죠. 네. 너무나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길을 못 피는 게 얘 때문이에요. 얘가 워낙에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시프트 업, 뭐 시프트 다운 뭐 다 훌륭하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GF8단 있는데 뭐하러 쓰냐. 근데 얘가 다른 차에 물리면 또 이런 효율이 안 나오는 게, 이 BMW 설계실하고 이 GF8단 이 연구진하고 협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BMW의 그 스포티한 엔진의 특징과 GF8단이 너무나 잘 궁합이 잘 맞아 있어서 지금 얘는 그냥 얘가 모듈러 파워트레인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얘는 그냥 BMW에 붙이면 두 개가 한 세트처럼. 볼보 이 파워트레인처럼 얘는 그냥 한 세트로 가는 게 맞고, 서로 득을 많이 봤어요. BMW도 GF 덕을 많이 봤고 GF도 BMW도. 듀얼 클러치 씹어먹는 그 효율적인 변속기다 하면 얘를 가리키거든요. 뭐 크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깔 게 없는, 그다지. 얘가 까이면 뭐 다른 변속기들은 뭐.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게 예전처럼 변속기 성능과 엔진 성능이 따로 도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제어가 되기 때문에 엔진하고 변속기 특성이 잘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변속기가 아무리 빨라도 얘가 다운시프트를 하는데 엔진 RPM이 올라져야 다운시프트가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한참 기다리고 있고, 근데 엔진 RPM이 안 올랐는데 얘가 성급하게 다운시프트를 딱 해버리면 변속 충격이 탁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하나만 보고 여기 좋다, 하나만 보고 아이 변속 충격이 생기니까 변속기 나쁘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GF가 다른 브랜드에서는 욕을 또 많이 먹어요. 이게 뭐냐, 성능이 왜 이 모양이냐, BMW에서 안 까여서 그렇지. 누유는 없죠. 아직까지. 오일 한 번도 안 갈아신 것 같아요. 원래 그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침을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운동선수 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레벨이 높을수록 부상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장고장이 많은 이유는 출력을 쥐어짜고 또 거동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조율을 잘 해놨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것까지 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은 극복해야 되지만 BMW가 이제 그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엔진 오일, 냉각수 뭐 이런 것들이 잘 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터보차저, 이게 트윈 스크롤 방식의 터보차저입니다. 트윈 스크롤을 이제 트윈 터보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트윈 계세요. 터보는 터보차저라는 하드웨어가 두 개가 있는 거고, 트윈 스크롤 혹은 트윈 파워라고 BMW에서는 이야기하죠. 그거는 그 터보차저라는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속에 공기 루트가 두 갈래로 형성이 되어 있다. 터빈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V 같으면은 이렇게 매니폴더가 두 개니까 네. 양쪽 나눠가지고 넣기가 좋고 얘도 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 추출구를 두 개로 만들어 놔서 배기가 서로 오면서 부딪혀가지고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게 이게 배기의 순서가 맞으면은 오히려 이제 유속이 더 빨라지면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트윈 터보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수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걸어 놓으면 좋긴 한데 트윈 터보가 그런데 이제 비용적인 코스트를 낮추려다 보니까 그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터보렉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해서 터빈에다가 구멍을 두 개 만들어 놓고 배기를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겠구나. 예, 줄 맞춰 들어가게 하자. 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유닛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 들어가 있고요. 네. BMW도 마그나 파워트레인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1세대 모델은 이제 구동 배분을 정해서 그게 67대 33이었나요? 64대 36이었나요? 이렇게 전후로 뒤쪽에 더 많은 배분을 해서 상시 고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1세대 모델의 중간부터 이제 전자식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전자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SUV하고 이 세단에 들어가는 거는 그 토크 바이어스 레이쇼가 좀 달라요. 얘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후륜 쪽에서 전륜 쪽으로 토크 배분으로 해준, 출력 배분으로 해주는 그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보면은 보통은 이 전륜 구동 방식은 후륜 쪽에 되게 얇은 그렇죠. 샤프트가 들어가는데 반대로 얘는 후륜 구동 방식인데 전립 쪽에 굉장히 얇은 게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두껍게 들어가 두껍게 있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쪽에 100을 보낼 수도 있고요. 후륜 쪽으로 100을 보낼 수도 있고 또 5대5로 묶어서 또 홈런을 탈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좌우드 브레이크로 해서 조정을 해서 출력을 또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능동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자식이 최근에 기계식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 건 이게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서부터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또 ABS 그리고 ECU, TCU 다 요즘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슬립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방식보다 얘가 더 많은 상황들을 판단하고 감시를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응이 일어나는 게 어떨 때에는 더 효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가 이 매끈한 도로에서 생기는 뭐 블랙 아이스라든지 뭐 그 외에 변수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게 더 트랙션 확보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식이 지금은 기계식하고 효율성을 나누거나 우위를 따지는 어떤 부분들은 좀 의미가 없고 도시명에서 좀 더 다양한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의 폭 크게 사용하기에는 전자식이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계식이 우위를 차지하는 점이 있다면 정말 비포장, 그렇죠. 정말 험로, 험로 가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계속 힘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는 기계식이 유리할 수 있는데 전자식은 또 막 거기서 힘 뺐다 넣었다 하면 오히려 이 뭐 하자는 거야라는 느낌이 줄 수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우리의 주행 환경에서는 기계식보다는 전자식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더 맞는 경향인 거죠. 그죠. 말씀하셨듯이 요게 신호를 받고 토크를 이제 출력을 자꾸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력을 배분을 해줄 때 이쪽에 30%를 배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배분을 해주면 이 신호가 들어와서 서버 모터가 클러치단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클러치단이 저쪽으로 빠지는데 출력을 어느 정도 압력으로 눌러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눌러서 출력 배분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열이 나니까 이걸 무한정 계속 공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식은 이게 기어로 그렇죠. 이게 배분이 돼버리니까 그냥 뭐 24시간 그렇게 배분을 해도 걔는 부담이 없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식과 기계식의 차이를 논할 때 기계식이 진짜라고 하는 건 얘가 일시적인 게 요즘은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한동안 뭐 줄곧 다도 상관은 없는데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까 야, 정말 진정한 사륜구동은 기계식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도심 환경에서 뭐 토크 배분한 상태에서 뭐 하루 종일 갈 일은 없잖아요. 뭐
저쪽 뭐 그 버지니아주 시골이나 텍사스 농장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닌 이상 텍사스가 시골이라 그랬더니 오스틴은 또 대도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농장 부위 그 농장 부근 그런 데서는 위력을 발휘해도 얘도 마그나 파워트레인하고 그 BMW하고 협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륜구동하면은 BMW가 기술력이 제일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는 사다가 쓰는 겁니다.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벤츠도 사다 쓰고 현대 H-트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에 들어가는 거 다 뭐 할덱스에서 사건 보건에서 사건 마그나 파워트레인에서 사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다가 그냥 딱 넣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끼리 각 브랜드의 어떤 주행 성능에 맞게 서로 협업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GF를 엔진하고 같이 협업을 하듯이 가장 협업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칭찬해야 될 게, 이게, 실런트가, 여기가 지금 여기 볼트 푼자국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푼자국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덮여 있던 자리예요. 네네. 지금 여기까지 다 덮여 있어요. 다 덮여 있는데 네. 칭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덮여 있는 속에까지 네. 이렇게 실런트가 다 발려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아연 녹음 강판이 나오기 때문에 아연 코팅 강판이 나와서 실런트 작업 안 해도 녹 안 난다. 그걸 이 BMW 애들은 야, 웃기지 마. 바르면 좋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발라져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제조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싶겠지만 안 발려진 차들이 많기는 해요. 안 발라져 있는 차들이 많을 뿐이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주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억 줘봐. 발라줄게. 우리도 1억 받고 팔게 해줘. 그러면 이거보다 3배는 발라줄게. 아마 이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녹슨 게 아니고요. 네. 그 방청 왁스라고. 왁스입니다, 이게. 네, 여기도 노란 게 보이죠? 요게 이제 안쪽으로까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접합 부위 네. 같은데 왁스 발라놓고 그게 흘러내려서 네. 여기 뭐 고드름처럼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 방청 왁스가 이 산소를 차단합니다. 네. 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 녹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물 떨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안에도 아주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마감이 훌륭하네요. 커버도 이렇게 하드 커버로 돼 있는데 물론 커버가 좀 얇기는 한데 안에 빈틈이 없습니다. 요 가격대에 이 정도 2.2톤 가까이 나가는 SUV 중에서 후륜 크로스 멤버를 알루미늄 바꿈으로 이렇게 통으로 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5 시리즈 그러니까, 5 시리즈랑 그대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 중량에 맞게 키운 것 같죠? 예. 그대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이제 중량 차이가 나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두께로 갈 것인지를 계산. 형태는 거의 비슷하네요. 모양 느낌은 비슷해요. 네. 정말 괜찮은데요? 프리미엄답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지지할 수 있는 2개의 스트럿바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5링크죠? 가장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BMW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에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넓게 로우암 잡아놓고 살짝 토 열어주는 링크를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밀어넣는데 얘도 재밌게 만들어놨네. 얘는 아주 뭐 스포츠성이 딱 봐서 그냥 달릴 때는 달려. 우리는 얘네가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 아니라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란 말이에요. 이게 프로 얘기하면 해석하면 스포츠를 즐기러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하는 것 자체가 스포츠야. 운전하면서 스포츠를 즐겨 이 개념이거든요. 액티비티하다 이 차는. 그러니까 지금 링크 구조 자체가 이 고조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잡아주는 각도서부터 이 토를 열어주는 적극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캠버의 변화에 적응하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스포츠 운전에 적합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링크들이 하중을 받았을 때 몇 도 이렇게 움직일 것인가는 뭐 이 기하학적인 구조를 눈으로 봐서는 파라미터 값으로 봐야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지만 대충 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냐면 와 이거 스포츠성을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후륜이 적극적으로 후륜 쪽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중 받았을 때 변화폭이 크겠구나. 이 정도는 지금 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가장 위쪽은 알루미늄 합금을 썼고요. 나머지 4개는 강을 썼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 중량에서 이 후륜 쪽에 로암 쪽은 대체적으로 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대신 그거에 몇십 배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차를 음악에 몰지 않는 이상 비포장 얘가 좀 비포장으로 계속 달리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거의 프레임하고 서 프레임은 대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게요. 얘기네요. 네. 네. 정말 훌륭합니다. 로암들만 몇 개 갈면 네네. 그 다음에 뭐 암들도 이렇게 파이브링크로 해서 지금 얇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게 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강은 두께만 가지고 보기가 힘든 게 이게 탄소 강이거든요. 그럼 탄소로 어느 정도 열 처리가 돼 있느냐 이걸 따라서 강성이 이게 막 천차만별이라서 모양으로 판단. 이게 모양으로 절대 못 봐요. 그리고 이게 그 스트라이스가 높아질수록 이게 더 얇게도 가볍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스포츠 거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링크 구조다라는 거. 그러니까 캠버 쪽이나 토아웃 쪽을 열어주는 마이너스 캠버나 토아웃 쪽이 적극적으로 벌어질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하중을 받았을 때 이 토아웃 그 다음에 마이너스 캠버는 한쪽으로 하중이 쏠렸을 때 접지를 확보를 해주는 그런 세팅이거든요. 그게 적극적으로 일어났을 때 회전 시 더 접지가 잘 확보가 되니까 모든 건 겹지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링 포스가 그래서 증강하는 건데 그런 어떤 세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실런트 위쪽에 잘 발라져 있어요. 끝까지 다 완벽하게 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빈틈 찾아보기 거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짜 잘 됐네요. 요 정도면은 1억 한 300 정도 실구매가가 얘가 그 정도 되는데 할인을 안 해줄만 하네요. 그러니까 BMW에서 보통 많이 해주면은 끝물에 3천까지도 해주고 기본이 1,000인데 1억 넘어가면 기본이 1,000원 돼야지. 기본이 1,000원 돼야죠. 생각이 들죠. 네. 보통 BMW는 300만 원도 네. 이게 최근에 와서 해주는 거죠? 예, 처음 나왔을 때는 아예 할인 없이 나왔어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떤 오너에 따라서는 빨리만 해주면 할인 안 받고 하겠다고 얘기도 나오겠네요. 한 몇 달, 한 2, 3개월만 이렇게 땡겨주면 300나 포기하겠다. 그죠? 예, 지금 약간 딜러가 좀 더 갑인. 고객님, 이거 계약해주시고 아니라, 좀 기다리세요. 왜 이러시나, 막 이러시는구나. 야, 그러니까 딜러도 그럴 때가 좀 있어야지. 언제까지 좋아질 거야. 이제 고객님이, 저 이번 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 어딜, 손님 나부랭이가. 2달 전에 하신 분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뭐 이러는 거지. 이러는 거야. 전화 받아. 고객님, 제가 살짝 기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차가 잘 나오면 소비자도 좋고, 제조사도 거기에 따른 수익이 증가돼서 좋고, 딜러들도 좋아요. 딜러들도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풀체인지가 잘 된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점점 운행되면서 지나가면,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X5가 1세대 모델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인 하자나 뭐 결함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에나 다 있는 건데 BMW가 최근에 그 화전한 것도 그렇고 가장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스바겐처럼 나 몰라라 하고서 뭉개지 않고 본사 관계자들까지 임원진들까지 와서 사과하고 또 BMW 코리아 대표 김효진 대표도 몇 번이나 공식 석상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더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니까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낸 결과답게 정말 뭐 물성 마감 그리고 또 충돌 실험 결과 뭐 하나 아직까지는 뭐 크게 흠잡을 때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1억짜리 차에서
가성비를 논하기가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면은 가성비라는 말을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후륜도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예, 보시면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두꺼운 킹크랩 발 같은 예, 에어 리저버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에어로 그 사륜 모두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꿉쇼프하고 스프링이 일체형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에어가 스프링이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쇼크 옵서버가 식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밑에 쪽에 이제 이게 쇼크 옵서버. 예, 요거의 소꿉소버. 그러니까 스프링이 스프링이 위에 달려서 에어가 예. 스프링을 해준다는 거죠. 일체형 코일 스프링을 위쪽에다가 에어로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는 소꿉소버로 기능을 하고 위에 쪽에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하는 걸 에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인 게 에어는 스프링처럼 후진동이 발생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응에 있어서 훨씬 더 그 명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압축비에 따라서 이게 부피가 막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에 따른 조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 이 부분 조율하는 엔지니어들도 이 상수 조절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렵지 않은 엔지니어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자기가 하는 엔지니어링이 다 어렵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이렇게 배터리선 이렇게 뒤쪽으로 가네요. 네. BMW가 이제 무게 배분 위해서 얘는 배터리가 이 뒤로 들어가네요. 네. 뒤에 머플러 위에 조수석 뒤쪽에 있나 보죠. 4세대 X5 40i 봤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엔진룸을 하부에서 같이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는 녹익을 대로 녹익었으니까 뭐 중복 설명이 계속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의 마감이나 그 차가 어떤 식으로 기술 구현이 되는지 하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000cc 직렬 구조의 터보 차저의 4륜 구동이 들어가 있고 또 알루미늄 합금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마감이에요. 그래서 1억에서 가성비를 논한다는 게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땐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 선택하시는 분들이 비교해보고 야, 이 가격대면 결국 이거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오너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이 배워야 될 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의욕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의욕이냐면 야, 프리미엄인데 에어 서스펜션 선택할 수 있어야지.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없어서 선택 못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갖춰져 있어서 이건 진짜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SUV구나. 에어 서스펜션까지 갖춰져 있구나 하는 거와 왜 없어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그 SUV를 이끌어왔던 대표 모델답게 뭐 어디 하나 허투루 만들어져 있는 데가 없네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눈에 뜨이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고 중량 대비 뭐 물성도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까지 알루미늄 합금을 썼네. 오히려 더 실런트 여기까지 뿌려놨네. 예상보다 네네.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보이고. BMW가 3시리즈와 함께 풀체인지마다 4월을 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 고객들이 최소한 이거 사서 좋아 죽겠어라고 하는 건 아니라 아니더라도 이거 사서 정말 후회돼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선택을 잘했구나. 그리고 역시 이름값을 하는구나. 뭐 그런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3세대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고 아까 이제 사실 뒤에서 봤어요. 같이 이렇게 오는 걸 봤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 그 볼륨감이나 사이즈가 풀 사이즈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당하고. 그래서 최근에 GLE가 여성스럽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SUV가 저게 뭐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쿠페 형태가 좀 이상하다. SUV 활용도를 떨어뜨린다. 정통 SUV 스타일에 가까우면서 남성미 있으면서도 프리미엄 고급 SUV를 원한다 하시면 이거는 그냥 스테디셀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프리미엄 SUV 스테디셀러. 그냥 뭐 믿고 사는 모델이죠. 그냥 뭐 사실 거 딱히 취향 없거나 고민되시면 그냥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1억 정도 있으시고 1억이라는 돈이 쉽지는 않으니까 이거 뭐
가볍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제네시스가 이런 품질, 이런 어떤 마감, 이런 어떤 그 가성비, BMW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성비를 논한다면 제네시스도 요건 좀 빨리 따라가야 될 부분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놓쳤던 부분들 빨리 보완해서 예, 좀 빠르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아직은 얘가 한수위네요, 확실히.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심 먹고 주행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